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봄학기 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 공산분반의 3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 담당 교원 유용재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희 원래는 항상 대면 수업이 디폴트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는 공지드린 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오후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렇게 이번 주에 한해서 이 3주차에 한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주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흔히 EDA라고 약칭합니다. EDA와 데이터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DA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말 그대로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게 EDA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데이터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뭐 회귀가 됐든 군집 분석이 됐든 의사결정나무를 만들든 우리 데이터 분석 기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석 기법을 곧장 때려박기 전에 그 분석 기법을 바로 쓰기 전에 일단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파이 차트를 그려보니까 이게 좀 많이 등장하는 최빈 값이고 내가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게 좀 정규 분포보다는 살짝 스큐어드 이렇게 좀 비뚤어져 있다고 하나요? 그렇게 돼 있고 하는 이런 데이터의 분포라든지 특성을 미리 탐색해 보자라는 게 탐색적 데이터 분석. 영어로는 explanatory data analysis. 제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EDA가 되겠습니다. 자, 요 EDA를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EDA가 포괄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단순한 시각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EDA의 한 범주고 또 이상치나 아니면 결집치 등등이 어디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넓게 보자면 EDA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는 그중에서 안 배운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2 수업이나 다른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라면은 최대한 안 겹치게 우리 배웠던 거 아닌 것들 위주로 새로운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분들도 제 수업을 안 들었던 제 이전 강좌를 안 들었던 분들도 이건 좀 새롭네 할 법한 그런 내용들 오늘 한두 가지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맵러닝 으로 하는 시각화는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리적, 지도 기반 시각화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EDA랑 시각화 중에서도 좀 낯설고 새로운 것들 위주로 살펴본다라고 오늘 수업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전에 우리 2주차를 복귀해 볼까요? 우리 2주차 대면 수업에서는 공공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API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그중에서 우리가 미처 못 다룬 토픽이 있었어요. 시간적 제약으로 미처 못 다룬 토픽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공공 데이터의 품질입니다. 데이터를 그냥 띡 공개하면 그만일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품질, 충분한 품질을 가지는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야, 공공 데이터의 품질에 있어서 고품질의 데이터는 뭔데? 저품질은 뭔데? 이걸 정량할 수 있니? 또는 명확한 기준이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테마에서는 EDA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공공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품질이 관리되는지, 그리고 오류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퀄리티 인덱스를 줄여서 DQI라고 얘기합니다. 한글로는 데이터. 사실 데이터가 한글이 아닌데 아무튼 이해해 주세요. 데이터 품질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DQI에는 7가지의 주된 특성, 즉 주된 평가 지표가 있고 그 밑에는 세부 지표가 20개가 좀 넘게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두 슬라이드에 걸쳐서 제가 7가지 메인 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이 회색 직사각형이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공공 데이터를 평가하는 주된 기준은 7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일관성에 따라 평가하고 완전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정확성을 따르는지 평가하고 뒤를 미리 보자면 준비성, 보안성, 적시성, 마지막으로 유용성까지 이 7가지가 메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메인 지표에는 각각 딸려있는 2개 내지 5개 정도의 서브 지표들, 세부 지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것들을 다 보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행정학 시간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뒤 오류율 개념과의 연계성 등등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앞 슬라이드가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왜? 우리 조금 있다가 한 대략 10분 정도? 10분 정도 있다가 이 오류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오류율과 직결되는 데이터 품질 메인 지표가 요 세 가지예요. 일관성, 완전성, 정확성이니까 요 세 가지엔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일관성이라는 거는 데이터 품질 오류율, 좀 이따가 산정할 정량적 오류율에서 표준 오류율과 직결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일관성이라는 거는 결국 표준이 명확하게 정의돼 있어서 그 표준이 잘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는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관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필기가 되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예, 잘 되는 것 같네. 자, 일관성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데이터 연계에 있어서 일관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표준을 잘 지키고 있으며 개체의 속성이 표준을 잘 지키고 있으며 중복성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일관성, 표준을 잘 지키는지가 일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볼 오류율에서 뭐와 직결되겠습니까? 많고 많은 오류율, 세부 오류율 중에 표준 오류율과 직결되는 게 바로 요 일관성이 되겠습니다. 아, 좀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표준 잘 지켰는가, 연계에 있어서 일관되는가, 표준에 있어서 일관되는가, 그게 곧 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지표도 죄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표준 얘기 많이 했죠, 표준. 그리고 속성이 표준을 따르고 있느냐, 그리고 중복은 없고 또 연계에 있어 일관되냐, 이런 것들이 일관성의 세부, 서브 지표가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달달달 외우는 거 제가 되게 지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향이 아니라 지향. 그래서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표준. 이 일관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완전성인데요. 뭐가 완전, 뭐가 컴플리트하냐? 구조적으로 컴플리트하냐를 묻는 게 바로 이 완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오류가 직결되는 게 이 완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DB나 관련 과목들, 유사 과목들 들은 분들은 아마 익숙할 거예요. 뭐가 익숙하냐면 이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흔히 세 절차를 거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개념적 모델링, 그리고 논리적 모델링, 그리고 물리적 모델링, 뭐 추억 속의 개념이죠. 이 세 절차를 거치는 게 데이터 모델링이다라고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 DB에서 접하셨을 텐데, 그거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완전성입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DB,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했느냐, 특히 논리 모델 차원, 그리고 물리 구조 차원, 이 두 가지에서 완전성이 있느냐가 완전성, completeness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부 지표는 그래서 이 논리 물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논리 모델 완벽하냐, 물리 구조 완전하냐, 그리고 식별 자랑 속성 의미까지. 이게 바로 완전성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로 설명드린 내용이죠. 밑에 줄 DB 구축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 설계, 물리적 구조 이것들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가. 결국 컴플리트하게 스트럭처가 돼 있냐가 구조적 완전성 또는 완전성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마지막 세 번째군요.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글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좋냐 나쁘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인 기준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기준에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정확성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데이터가 좋다라는 건 엉뚱한 거 없이 정확하게 잘 기재돼 있다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정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얘는 여러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오류율 중에서도 값 자체가 정확하냐와 직결되는 게 바로 이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결국 값은 정확성, 구조는 완전성, 표준은 일관성이 되겠죠. 자, 세부 지표도 이것들을 그대로 따릅니다. 입력값 똑바로 돼 있냐, 업무 규칙 자체가 잘 설정돼 있어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등등이 세부 지표가 되겠습니다. 계산식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데이터가 유효한 범위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중요한 거 위주로 발췌를 한 건데, 자, 대표적인 게 이 유효한 범위나 형식으로 돼 있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뭐를 헷갈려 하냐? 정확성과 일관성이 뭔 차이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비유를 들자면,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를 한번 해볼까? 핸드폰 번호를 입력받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예시로 제 번호로 적을게요. 어차피 제 번호는 여러분 실러버스에서 다 보셨죠? 예. 010-3682-3501이라고 돼 있는데 누군가는 혹자는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할 때 애초에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자는 뭐 어쩌고저쩌고 적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다른 거는 뭐가 다르냐면 일관성에 있어서 일관성이 깨진 겁니다. 즉, 표준이 있는데 이 셋 중 표준이 있겠죠. 누군가 정의했겠지. 뭔진 몰라도 그 표준이 있는데 똑같은 값이고 다 맞는 값이지만 표준을 안 따른 거잖아. 이런 게 뭐가 위배됐다? 일관성이 위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정확성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정확성을 위배한 거냐? 얘랑은 좀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런 표현 있죠? MMTD. 이게 뭡니까? 월과 일을 표현하라라는 거잖아. 자, 오늘 날짜를 적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럼 규칙은 맞게 적었죠. 일관성에 맞게는 적었는데 여러분 12월 32일이 있습니까? 그 별시 노래나 있는 거예요. 예, 미안합니다. 아무튼 12월 32일은 없어요. 이렇게 엉뚱한 값을 넣었다. 뭐 13월 1일을 넣었다. 이런 것들이 정확성이 위배된 규칙은 맞지만 표준은 맞지만 정확성이 깨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성, 일관성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뭐랑 연결돼 있냐. 정확성은 값, 완전성은 구조, 일관성은 표준의 일관과 직결돼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마 부담 없이 이 슬라이드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 네 가지의 추가 메인 지표들은 DQI를 구성하는 주요 7지표 중 하나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긴 중요한데 앞서 봤던 것보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준비성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준비가 돼 있냐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저 잘못 클릭을 했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 그리고 지침.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겠지만 기관에 맞게끔 제대로 정비돼 있는가? 그게 바로 준비성이 되겠고요. 또 사실 이 데이터 관리, 공공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관리 주체죠. 경영자, 의사결정권자가 데이터 품질 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preparation, 준비성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보안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안, security의 보안이 맞아요. 그래서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정전이나 재해 같은 물리적인 악성 요인에 대비되어 있는가가 보안성의 일부가 되겠고요. 또 저작권, 개인정보와 같이 공개하지 말아야 될, 즉 비공개 대상인 정보. 지난 시간에 2주차에 배웠던 내용과도 관련이 있죠. 비공개 대상 정보를 파악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가가 시큐리티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주요한 것들, 여러분이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목할 것들 위주로 제가 엮은 겁니다. 자, 적시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적시라는 건 시의성과도 같죠. 그래서 데이터 갱신 주기와 방법. 우리 공공 데이터 포털에도 보면은 데이터가 언제 갱신되는지 그런 일자들, 주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갱신 주기와 방법이 잘 정의되어 있는가, 명시적으로. 가 적시성의 일부가 되겠고요. 그뿐 아니라 주요 데이터별 응답 시간. 예를 들어 이 데이터는 사용자가 요청을 해. 그러면 15초 안에 띡 나와야 돼. 그런 응답 시간, 레이턴시의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가 적시성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결국 위아래가 조금 달라요. 위는 뭔가 거시적 적시성이라면 밑은 미시적. 내가 직접 데이터를 뽑을 때 적시적으로 뽑혀 나오냐. 미시적인 적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유용성인데 그 유용성 맞습니다. 그 사용자가 만족할 정도, 충분히 만족할 정도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또 편의성은 잘 확보되어 있는가, 데이터가 막 구석진 곳에 있어가지고 제가 애써 이렇게 긁어와야 겨우 긁어와지는 거면 안 좋겠죠. 그럴 때 유용성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이 단순히 정의되어 있는 걸 넘어서 실제로 약간 체크리스트처럼 어떤 기준을 충족했을 때 일관성이 높냐,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준비성이 낮냐 하는 그런 질문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보통 국가의 공공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체득하는 것.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DQI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야, 좋냐, 나쁘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사실 가장
심각하게 보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표는 뭐냐면 바로 이 오류율입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좋냐 나쁘냐라고 했을 때 오류율이 2.7%래. 그러면 오류율이 10%, 20%인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 양질의 정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량적인 오류율을 매길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국가 공공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데이터 품질 오류 또는 품질 오류를 어떻게 계산하냐? 요 식, 회색 음영 처리된 요 박스 안의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중평균이에요. 여러분 구조를 슥 보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에 대한 가중평균이 되겠습니다. 뭐뭐뭐? 값의 오류율, 표준의 오류율, 구조의 오류율. 제가 방금 전에 누차 강조드렸죠. 뭐랑 뭐가 관련 있고 하는 것들. 그때 값의 오류율, 표준 오류율, 구조 오류율을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단순 산술 평균, 3분의 1 내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매기는 건데 자, 가중치의 합은 1이 돼야 되겠죠. 값의 가중치가 제일 높습니다. 0.7이 되겠고 표준의 가중치는 0.2, 구조의 가중치는 0.1이 되겠습니다. 뭔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법한 가중치입니다. 왜? 우리가 방금 전에도 제가 몇 슬라이드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오류율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생각하기 쉬운 오류율은 자체가 잘못 명기된 그런 오류율이잖아. 그래서 이 값의 오류율이 실제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가중치가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엉뚱한 표준을 거스르는 데이터가 있진 않은지 그런 표준의 오류율이 0.2 그 다음으로 높겠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은 우리가 구조, 논리, 물리, 설계 이런 것들이 0.1의 가중치 없지는 않지만 좀 낮은 가중치를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장 뭐 숫자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뭐 값의 오류율이 20%야. 너무 별로인 데이터긴 하네요. 표준의 오류율이 10%야. 구조의 오류율이 30%야. 자,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데이터셋 하나, 단일 데이터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일 데이터셋에서의 품질 오류율, 결국 이거 얼마나 잘난 데이터냐라고 물었을 때 요 식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20%에다가 0.7의 가중치를 매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색깔을 좀 바꿔서 적어드릴까요? 14%가 되겠고요. 또는 뭐 퍼센티지는 백분율이니까 0.14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 0.2라는 가중치를 매기면 어떻게 된다? 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하는 항은 30%에 0.1의 가중치를 매기니까 3%가 되겠네요. 다 더하면 0.14 더하기 0.02 더하기 0.03, 0.19일까요? 즉 우리가 구하는 요 데이터셋의 품질 오류율은 19%. 이거 19%만큼 오류가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일 지표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 그런 의문이 아마 많이들 드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라 안타깝게도 이 라이브로 소통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가중치를 누가 매겼지? 자, 이 가중치의 경우에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AHP. 이거는 뭐 데이터 과학 자체와 직결되는 거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상식을 쌓는 차원에서 AHP 기법을 이용해서 요 0.7부터 0.1까지의 가중치가 매겨졌습니다. 이 AHP는 아마 행정학, 정책학 공부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파트에서 많이 나오거든. 이 AHP는 우리말로 따지자 계층화 기법. A가 애널리틱이고 H가 하이어러키컬입니다. 그래서 분석적 계층화 기법이라고 얘기하고 쉽게 말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 기법을 적용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주사위 굴려서 정한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기초에서 AHP 기법을 돌린 결과 이런 가중치가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얘기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을 어떻게 계산하냐? 뭐 아주 상세한 산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값의 오류를 먼저 보자면은 진단 항목별. 우리가 사실 항목이 여러 개지 않겠습니까? 그냥 값의 오류율이 하나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범위를 초과했다든지 산식을 어긋났다든지 그런 진단 항목별로 전체 데이터 건수를 다 모읍니다. 예를 들어 1,000만 건. 그 중에서 항목별로 오류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A 항목에선 3만 건, B 항목에선 2만 건, 다 더했더니 몇만 건, 50만 건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값의 오류율은 몇 퍼센트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분모 분자 때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5%가 된다. 이게 바로 값
값의 오류이다라는 거고요. 방금 전 지표, 우리 데이터 DQI에서 뭐랑 연관이 있다? 정확성 있지 않았죠? 정확성과 연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값의 오류율을 계산할 수가 있고 표준과 구조 오류율은 똑같습니다. 계산 방식이 거의 동등해요. 자, 표준 오류율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 항목별로 오류율이 있을 겁니다. 방금 전 예시랑 비슷하죠? 근데 그때 항목별 오류율을 각각 다 계산해서 단순 산술 평균을 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항목의 오류율을 측정하고 B 항목의 오류율을 측정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뭐랑 관련이 있다? 이 표준 오류율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 만약에 A가 4%의 오류율, B가 6%의 오류율을 보인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에서 표준 오류율은 몇 퍼센트다? 5%. 4와 6의 산술 평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표준 오류율과 똑같은 방식으로 항목별 오류율의 상술 평균을 매기는데 구조 오류율에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구조 오류율을 측정하기 위한 진단 항목에 대해서 산술 평균을 매겨야겠죠. 뭐 이를테면 뭐 C, D, E가 구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A, B는 표준, C, D, E는 구조랑 관련 있는 그런 평가 요소들인데 C의 경우에 뭐 2%, D의 경우에 4%, E의 경우에 3%다. 그러면 총 3%가 구조 오류율이 되겠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더 복잡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값의 경우에는 전체분의 부분, 표준과 구조의 경우에는 각 세부 항목별 오류율의 산술 평균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미처 못 봤던 이 공공 데이터의 품질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상치와 결칙치에 대한 대응을 볼 건데, 이 테마는 잠깐만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치와 결칙치에 대한 대응을 볼 건데요. 아마 이거 한 번쯤은 보셨을 개념일 거예요. 이상치라는 거는 뭔가 데이터가 있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값을 가지는 데이터. 이를테면 IQ를 조사하는데 뭐 혼자 560이 나와.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결칙치의 경우에는 모종의 이유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누락된 데이터, 미싱 밸류를 우리가 결칙치라고 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건 어떻게 이것들을 속아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방법을 실제로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테마에서는 이상치를 속아내는 기준이 무엇일지 사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사례로 들어드린 것과 같이 뭐 IQ가 혼자 560이면 특출나긴 하겠죠. 누가 봐도 이상치긴 하겠지만 이 누가 봐도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술적으로 이상치를 정의 내릴 수 있는지, 이상치를 어떻게 속아낼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칙치가 보일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이번 테마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요 그림은 우리가 흔히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데 조금 풀네임으로 얘기하자면 박스 앤 위스커 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스커는 수염이라는 뜻이죠. 자, 박스 앤 위스커 플롯 또는 박스 플롯이라고 불리는 요거는 보통 이런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나? 한번 필기를 해볼까요? 자, 미니멈 맥시멈이 일단 등장을 합니다. 미니멈 맥시멈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수염 모양, 이게 위스커예요. 박스앤 위스커 플롯에서 제가 지금 이 인터벌로 친 요게 위스커 마치 수염처럼 삐져나와 있다고 해서 요게 위스커인데 자, 요 위스커에 이르기까지 맥시멈과 미니멈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미니멈과 맥시멈의 경우에는요. 진짜 데이터 전체에서의 최소 최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웃라이어를 제외한 데이터셋에서 아웃라이어 이상치를 제외한 것 중에서 최대와 최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스커 부분을 그릴 수가 있겠고 Q1, Q3가 등장을 하는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는 상사분위, 하사분위, 4분위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Q3라는 거는 상위, 물론 지금 좌우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크고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은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즉 100명이 있으면 25등 정도가 몇 점이냐 시험 점수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반대. 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그림만 보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것보다 제가 지금 빗금 처리한 요 부분
이 부분에 100명 중 몇 명이 들어가 있다? 25%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왜? 미디안의 정의가 50%잖아. 상대평가했을 때 위에도 50%, 밑에도 50% 있는 그 중앙값이 미디언이잖아요. 에버리지와 다릅니다. 이 미디안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간 빗금 친 게 곧 25% 전체의 반의 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여기 빨간 빗금에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허랭이 B급에는 뭐가 들어간다? 상위 25%부터 중간까지. 즉, 전체의 역시 반의 반, 25%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 파란 B급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인터벌 차원에서 표현을 하자면은 25%, 25%, 25%, 25%. 아웃라이어 제외입니다. 요 네 인터벌에 25%씩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분포라고 하면은 미디언부터 Q1까지 딱 정직하게 요 인터벌, 미디언부터 Q3까지 정직하게 요 인터벌, 인터벌끼리 같았어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지금 길이가 같지 않지요. 그래서 정규 형태를 띠지는 않는구나. 지금 보시면 하위 25%에서 중위, 즉 중하위권이라고 할까요?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인터벌이 더 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무슨 느낌입니까? 비유를 들자면은 좀 성적 느낌이죠.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 성적을 매길 때 보통 하위권은 넓게 퍼져 있고 상위권은 오밀조밀 촘촘하잖아. 누가 80점이니 81점이니 그걸로 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험 성적 분포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 내용, 여러분이 많이들 아실 법한 요 내용을 굳이 제가 길게 설명드릴 이유가 뭐냐면은 IQR 얘기를 하고자 그랬습니다. IQR이라는 거는 인터쿼타일 레인지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IQR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뭘로 구할 수 있냐면 이 거리, 이 디스턴스가 곧 IQR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Q3가 80점이고 Q1이 20점이다. 그러면 IQR은 60이라는 값이 되는 겁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셋 내에 전체의 절반이 IQR 내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아니 Q3가 상위 25%고 Q1이 상위 75%잖아. 그럼 50%, 절반이 여기 있는 거지. 특히 가운데에 몰려있는, 쏠려있는, 그러니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값을 제외하고 가운데 절반이 이 IQR 범위 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팝 퀴즈로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 특정 데이터가 이상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제가 요거를 괜히 설명드렸겠습니까? 결국 IQR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상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지능지수가 560이면 그 정도면 이상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 IQR 값을 가지고 뭔가 이상치 여부를 판단해 보자라는 겁니다. 되게 합리적인 기준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IQR이라는 거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면은 상위 25%에서 하위 25%면은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딱 중앙에 몰려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 범위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치를 분류하기에 충분한 기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IQR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상치를 구분할 수 있느냐? 가장 많이 알려진, 가장 널리 잘 알려진 기법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튜키의 방법, 튜키 펜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튜키의 방법은 어떻게 이상치를 판단하냐? Q3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값이죠. 성적이라고 한다면은 더 높은 성적. 즉, 윗사분위 성적이 됩니다. 자, 이 윗사분위 성적과의 차이가 1.5 IQR. 이거 지금 곱하기가 생략된 겁니다. 곱하기. 1.5 곱하기 IQR을 초과할 만큼 큰 값이나 Q1, 즉 아랫사분이지요. 아랫사분위와의 차이가 1.5 IQR을 초과할 만큼 작은 값은 이상치로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 팝 퀴즈를 지금 바로 풀어보죠. 우리 A 데이터, A 변수가 있다고 할게요. 데이터셋 내에서 A 변수가 Q1이 30이야. 미디안이 40이고 Q3가 70이야. 자, 그럼 우리 IQR A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필기가 갑자기 안 되네요. 는 Q3A 빼기 Q1A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Q3A는 얼마? 70. Q1A는 얼마? 30. 즉, A의 IQR은 40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UK의 방법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1.5에다가 40을 곱한 값을 기준 인터벌로 잡자라는 겁니다. 1.5에 4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60이지요. 결국 TUK의 기준에 따르면은 뭐가 된다?
얘보다 60씩이나 더 커? 세상에 그렇게 크면 너무하지. 또는 얘보다 60이나 작아? 야, 그럼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라고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즉, 뭐다? q 의 기준에 따르면 A 값, 변수 A의 값이 130을 넘어버리거나 마이너스 30보다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상치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이제 생긴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130 위 또는 마 30 아래라는 기준이 정량적으로 생긴 겁니다. 이게 튜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반면 이거를 좀 개량했다고 할까요? 이 칼링의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자면은 칼링의 방법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일단 개수가 달라요. 1.5가 아니라 2.3이라는 점에서 다르고요. 개수만 다른가? 아니고요. 미디언과의 차이, 즉 우리가 뿔말을 하는 지점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자, 미디안을 두자라는 거예요. IQR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록 Q3, Q1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미디안, 더하고 빼고를 미디안을 기준점으로 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칼링 방법을 이용해서 B의 이상치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변수 B는 22 Q1, 62 미디안, 82 Q3라고 합니다. 자, 변수 B의 IQR은 얼마? 이젠 알겠죠? 60이 되겠습니다. 자, 60 곱하기 2.3을 하면 얼마가 될까? 예, 요거는 제가 이 계산기의 힘을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산이 쉽지가 않네. 계산기를 해서 138인가요? 이렇게 138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결국 미디언과 138 만큼 차이가 나거나 그 넘는 경우의 경우에는 이상치로 보자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초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60이랑 138만큼 차이가 난다. 결국 칼링의 방법하에서는 뭐가 이상치입니까? 60 더하기 138, 즉 198을 넘어버리거나 60 빼기 138, 즉 마이너스 78보다도 밑으로 가는 그런 친구들을 이상치로 간주하자라는 겁니다. 팝퀴즈에 대한 답이 됐겠죠? 결국 튜키의 방법, 칼링의 방법은 어디를 기준으로 뿔말을 하냐, 그리고 IQR의 몇 배수를 곱하냐, 이 두 가지가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가 좋냐 나쁘냐는 없어요. 여러분이 취사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칼링의 경우에는 그걸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있겠죠. 그 Q3랑 Q1이 극명하게 갈릴 때 방금 전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디언이랑 Q3가 떨어진 정도, 미디언과 Q1이 떨어진 정도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없이 즉 Q1만큼 얼마, Q3보다 얼마가 아니라 그냥 미디안에 대해서만 좌우로 뻗어가다 보니까 Q키에 비해서 Q1, Q3의 위치를 고려를 덜 하게 되는 그런 문제는 벌어질 수 있겠다 정도로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IQR에 기반한 이상치 판별이었습니다. 자, 근데 반드시 IQR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자면요. 3시그마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시그마가 합을 나타내는 기호로도 쓰이지만 요 소문자 시그마, 요거죠? 네. 요거로 쓰일 때는 보통 무슨 의미로 많이 쓰이느냐?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 이 시험 성적, 뭐 수능 성적이든 뭐가 됐든 보통 통계량을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해요?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뭐 7.3점이고 등등을 얘기하잖아. 그때 얘기하는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3시그마 룰의 경우에는 야, 어지간한 데이터는 3시그마 안에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규 분포로 표현된 요 위에 플롯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얘는 정확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데이터가. 자, 그러면 데이터의 평균이 뮤예요. 왜?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자, 뮤인데 우리가 뮤를 기준으로 시그마만큼, 1시그마만큼 떨어질 수가 있겠죠. 즉, 뮤가 예를 들어 50점이야. 평균이 50점인 시험이야. 그리고 시그마가 뭐 한 15점이라고 할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우리가 35점 맞은 친구부터 65점 맞은 친구까지는 보통 무슨 범위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 1시그마 범위 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로 1시그마, 좌로 1시그마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정규 분포에서는 뭐가 성립하냐? 반드시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68% 정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애초에 분포가 정의된 분포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68%가 들어간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그마로 시선을 넓혀보자면은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지금 예시로는 20점에서 80점 정도가 되겠군요. 20점 맞은 친구부터 80점 맞은 친구까지가 몇 퍼센트인지를 보면은 95.5%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시그마까지. 이젠 하다 어디까지 가냐? 5점에서 95점까지. 거의 전부죠. 그 학생들을 모아서 봤을 때 99.7%,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거기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정규 분포에서 반드시 따르는 원칙이라고 해서 68, 95, 99.7, 68, 95, 99.7 룰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초통계학 들은 친구들은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것 같아요. 1시그마에는 68, 2시그마에는 95, 3시그마에는 거의 모든 1000개 중에 997개 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룰은 이 룰이고 우리가 지금 정규 분포를 무조건 가정하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일반적인 데이터에서 보더라도 3시그마 안엔 다 있지 않을까요? 아니,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인 시험인데 99점 맞은 친구는 엄청 희귀한 거 아니냐고. 3시그마를 벗어나는 친구. 2점 맞은 친구 희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3시그마 룰이라는 거를 이상치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다? 평균과 3시그마 넘게 떨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는 아유, 이 정도면 아웃라이어지라고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뭐를 아웃라이어로 간주한다? 5점 미치거나 95점 위인 친구, 즉 빵점에서 5점 받았거나 95점에서 100점 받은 친구들은 그냥 아웃라이어다라고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시그마 룰. 자, 요거는 이 정규 분포에서 착안된 개념이기는 하지만 정규 분포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이산 확률, 이산적인 통계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3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 밖은 그냥 아웃라이어로 빼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IQR과는 관련이 없지요. 우린 이거를 3시그마 룰, 정규 분포에서 출발한 3시그마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이상치를 속가내냐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뭐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결측치. 아니, 데이터에 일부 값이 없어요. 미싱해요. 이 미싱 밸류, NAN, 결측치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목할 게 뭐냐면요. 우리 결측치를 좀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데이터에서 뭐가 빠져 있으면 결측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결측치도 사실 종류가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구분 기준이 있겠지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MCAR 형태의 결측치, MAR 형태의 결측치, 마지막으로 MNAR 형태의 결측치. 이 세 가지로 보통 통계학에선 구분을 합니다. 이 개념 먼저 알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미싱이긴 한데 이 MCAR의 경우에는 가장 어찌 보면 이상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결측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결측치가 진짜 컴플리틀리하게, 완전하게 랜덤으로 뽑힌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을 MCAR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1000개의 데이터를 들고 가. 아이고, 근데 바람에 날려가지고 또는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3장 정도가 이제 바닥에 보도블록에 흩뿌려져 버렸네? 그런 게 MCAR입니다. 이게 뭐가 영향을 준 거예요? 뭐 어떤 변수에 의해서 결측치가 나온 건가? 아니고요. 1000개 중 3개가 빠졌는데 진짜 그냥 바람에 날려서 랜덤하게 빠진 겁니다. 우리 그렇게 완전하게 무작위로 빠진 완전 무작위 결측치. 그걸 MCAR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자면은 이 팝 퀴즈에 대한 정답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MCAR의 사례는 이 왼쪽 데이터. 제가 왼쪽 데이터를 뭘 드린 거냐면은 그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우리 인기 있는 5대5로 하는 엘모 게임. 이 엘모 게임에서 8명 플레이어가 가지는 신상 정보, 게임 내에서의 신상 정보를 제가 가상 데이터셋으로 만든 겁니다. 8명. 1번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15살이고 남성이고 그리고 티어 레벨이 골드라고 해요. 골드, 실버, 브론즈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탑 레인에서 플레이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이 데이터셋에서 지금 결측치가 아예 없는 열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젠더가 결측치가 아예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결측치가 있는 열들입니다. 자, 근데 이 에이지 티어 레인 중에서 뭐가 MCAR에 해당하냐? 바로바로
age가 MCAR의 성향을 가진 그런 결측치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 뒤에서 좀 자세히 언급을 드리겠지만 다른 MAR이나 MNAR의 경우에는 결측치의 발생 원인이 있어요. 이변수 때문에 결측이 많네. 유난히 이변수의 결측이 많네.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우연히 빠진 거예요. 자, 2번, 7번이 지금 age가 결측이 돼 있죠? 근데 2번, 7번에 명확한 특성이 있습니까? 뭐 반드시 남성인 경우에만 나이가 결측이 있어요? 아니에요. M도 있고 F도 있죠. 뭐 반드시 골드 티어인 경우에만 결측치가 발생하나요? 아니에요. 2번은 실버고 7번은 골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 탓을 할 수가 없다. 그냥 무작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MCAR이 되겠고, 자, 이거는 언제 우리가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지냐? 나머지 두 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자, MAR을 볼까요? 얘는 Missing at Random입니다. 즉, 무작위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는데, completely는 아니에요. 왜 completely가 아니냐? 중요합니다. 다른 변수와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completely random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MAR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age가 MCAR의 사례였다면 레인이 바로 MAR의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인 결측치를 보면은 3번 플레이어랑 7번 플레이어가 자신이 어느 레인에서 어느 라인에서 뛰는지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명 다 누굽니까? 여성이에요. 자, 여성이 딱 두 명밖에, 데이터셋 전체를 통틀어서 여성이 딱 두 명밖에 없는데 이 두 명만 자기가 어느 라인인지 안 밝히는 거예요. 반면 메일 6명의 경우에는 우연찮게도 다 본인이 뭐 탑이다, 서폿이다 밝혔지요. 그 말인 즉슨, 적어도 요 데이터만 봤을 때는 성별이 F인 경우에만 레인 결측치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별과 레인은 다른 변수지요. 즉, 다른 변수. 레인 결측치가 젠더라는 다른 변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그게 바로 MAR 결측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MNAR은 뭐겠어요? 제가 자꾸 다른 변수 얘기하죠. 같은 변수, 즉, 지 스스로 때문에 결측치가 발생하는 걸 MNAR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티어가 여기서는 MNAR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언지를 드릴게요. 5번, 6번에 티어가 지금 숨겨져 있죠? 내가 게임에서 어느 정도 레벨로인지 숨겨져 있어. 자, 근데 이걸 까보면, 뒤집어 보면 다 브론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결측치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아니, 골드는 다 골드라고 밝혔고, 실버는 다 실버라고 밝혔는데, 밝히지 않은 두 놈이 사실 브론즈였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브론즈니까 무응답한 거 아니야? 예. 사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저도 브론즈인데, 여담이었고요. 아무튼, 예, 브론즈 둘이 우연찮게도 본인의 티어, 본인의 자기 변수를 밝히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인즉슨 자기 변수 스스로와 연관돼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결측치가 발생했구나. 이걸 바로 우리가 MNAR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연관이 없고 다른 변수와도 연관성을 못 찾겠다. 그게 바로 MCAR로 이렇게 역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측치를 볼 때 우리가 그냥 다 결측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건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결측치다라고 논하는 게 좀 더 좋겠지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결측치가 뭐 특성도 다르고 각양각색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결측치를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거지요.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우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결측치를 어떤 식으로 날리냐? 야, 데이터 분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라도 결측치를 가지면 그냥 그 사람은 데이터에서 배제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 내에서 하나라도 결측치가 존재하면 그거 행 전체 날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린 그걸 고급지게 뭐라고 얘기하냐? 리스트 와이즈 딜리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스트를 재정비한다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 와이즈라는 건 그 행에 하나라도 결측값이 존재한다면 날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날리면 너무 많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결측치가 일정 비율 이상인 열을 날리자라는 겁니다.
즉 가로줄을 지우자라는 게 아니라 세로줄을 지우되 결집치가 너무 많은 세로줄을 지우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키 한번 해볼까요? 하이트. 자, 근데 키를 두 명만 밝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리스트 와이즈 딜리션을 하게 된다면 2, 3, 4, 5, 6, 7 플레이어의 정보를 다 날려야 됩니다. 왜? 어쨌든 하이트가 결집돼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아니, 하이트가 문제지 2, 3, 4, 5, 6, 7, 6플레이어가 문제인가? 그냥 대부분 응답을 안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결집치, 즉 응답을 안 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이 일정 비율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가 본인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열을 아예 그냥 열만 날리고 행을 살리는 이게 바로 컬럼 드롭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우리가 페어와이즈 딜리션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새로운 여러분이 아마 낯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얘는 분석 모델에 투입되는 열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자, 얘 이름이 뭐랑 비슷해요? 얘랑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페어와이즈 딜리션은 기본적으로 리스트와이즈 딜리션의 논법을 따라요. 리스트와이즈 논법을 따른다라는 말인즉슨 행 날리는 거예요. 행 날리는. 내 행에 하나라도 결집치가 있어? 내 젠더가 빠져 있어? 그럼 무조건 그 행, 플레이어를 날리자라는 겁니다. 근데 리스트와이즈는 다르게 그냥 날리지 말고 분석에 투입되는 열들만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만 바탕으로 분석한다라고 할게요. 에이지, 젠더, 티어. 야, 내가 탑 하는지 정글 하는지 뭐가 중요하냐. 레이는 빼고 에이지, 젠더, 티어만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 뭐 회귀가 됐든 뭐가 됐든 의사결정 나무가 됐든 이걸 한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페어와이즈 딜리션 하에서는 뭐냐면 레인의 결측은 신경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즉, 내가 행들을 날리는 건 똑같아요. 뭐 에이지가 없어? 너 나가. 뭐? 레인이 없어? 근데 3번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레인이 없긴 하지만 우리 레인을 분석 대상에서 배제했잖아. 그럼 얘는 살리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번 티어 날려. 6번 티어 날려. 7번 에이지 레인 다 빠졌어 날려. 그러면 뭐가 된다? 4번은 살리자라는 게 바로 페어와이즈 딜리션이 되겠습니다. 리스트와이즈와 논법은 비슷하지만 분석 모델에 투입되지 않는 열은 그냥 결칙이 있든 없든 무시하자라는 게 이 페어와이즈 논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삭제라는 거는 그냥 그 데이터 자체를 날려버리자. 열이 됐든 행이 됐든 날려버리자라는 거예요. 우리 삭제만이 결집치 대응의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삭제 말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대체예요, 대체. 임퓨테이션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결집치를 다른 값으로 내가 다른 값을 어디선가 가져와서 대체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상황을 바꿔봤어요. 모조리 숫자로 바꿔서 X1부터 X4까지 4개의 수치형 뉴머리컬 변수가 있고 데이터 행수는 총 4개라고 해보겠습니다. 4 x 4죠. 자, 이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두 번째 데이터의 X1 이것만 결측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행을 날리거나 열을 날리거나 할 수 있지만 이제 날리지 말고 대체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굳이 제가 다 나열할 그럴 가치가 없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시를 보자면, X1의 평균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 아, 내가 이 값을 도저히 모르겠네? 그러면 같은 변수들이 대충 어느 값을 가지는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시선을 위아래로 돌려요. 자, 그러면 위를 보니까 X1이 100이네. 내 X1은 모르지만 나는 데이터 2번이에요. 2번 데이터인 나는 X1 값이 없지만 옆을 보니까 100이고 밑을 보니까 250이고 여길 보니까 250이고 그러면 얘의 평균이 얼마냐? 600 나누기 3, 2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나도 에버리지에 가까운 200이 아닐까? 물론 내 X1의 정체는 모르죠. 결측돼 있으니까, 미싱이니까. 하지만 200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난 그게 싫어. 야, 지금 평균을 계산할 게 아니라 보니까 100은 한 번밖에 안 등장했는데 250은 두 번이나 등장했네.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최빈값. 최고 프리퀀트 값이 250이라고 하죠. 아, 그러면 최빈 값인 250. 다들 250이라는데 나도 대세를 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최빈값 대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평균값 대체, 두 번째가 최빈값 대체지요. 자, 근데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한계가 뚜렷한 방법입니다. 무슨 한계가 있을까요?
하나만 지적하자면 뭐가 전혀 결여돼 있다? 뭐가 배제돼 있다? X2, X3, X4 얘네가 진짜 순도 100% 들러리가 돼버린다라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우리 X1의 대체값을 찾는 과정에서 2, 3, 4를 고려했나요? 1도 고려 안 했어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자, 근데 지금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 싶은 분들은 제가 사례를 좀 바꿔볼까요? 이런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세 열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 정보가 많은 행수, 뭐 100개, 1000개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내가 하필 뭐가 누락이 됐냐면 이게 누락이 됐어. 뭐 잘 나갔어요. 뭐 170인 사람은 뭐 몸무게가 55고, 뭐 성별이 뭐 여성, 60인 사람은 뭐 몸무게가 뭐 50이고 성별이 남성이고 뭐 등등 여러 정보가 있었는데 자 공교롭게도 한 사람의 정보가 누락돼 있다 해보겠습니다. 점점점점점점 다 있다가 한 사람의 뭐가 누락돼 있냐? 195 왕창 크군요. 이 사람의 몸무게를 몰라. 물음표가 잘 안 써지네요.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성별은 남성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냐면은 이 예 1, 예 2와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키 무시해. 성별 관심 없어. 몸무게의 평균 또는 최빈값만 보자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이 사람의 물음표에는 대충 뭐가 채워지겠습니까? 55, 50, 55, 60, 뭐 45 이것들의 평균인 대략 한 51kg 정도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195 남성이 51kg면은 제가 이렇게 톡 건드리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값이라는 거죠. 진짜 이럴 수도 있겠지만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그죠? 195에 51을 대체시키는 건 부적합할 것 같아. 근데 이게 뭐가 문제야? 애초에 몸무게만 신경 써서 대체를 하니까 문제였던 거예요. 키 성별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X1 값만으로 대체 값을 결정하면 이런 게 부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키, 몸무게, 성별 이런 상황에서는 몸무게만 가지고 대체하는 이런 평균 대체법이라든지 최빈값 대체법을 활용하는 건 좀 부적합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적합할까? 고민을 한번 해보실까요? 몸무게의 대체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키랑 성별을 무시한 게 문제였어. 그럼 안 무시하면 되지. 이제부터는 키랑 성별, 즉, 내 대치값에 해당하는 변수뿐 아니라, 결치값에 해당하는 변수뿐 아니라, 다른 변수도 함께 고려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러면 헤드라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데이터를 닮고 싶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번에 X1 값을 채워야 한다는 이 지상 최대의 과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기왕이면 누구의 X1을 닮겠다? 나랑 X2, X3, X4는 있잖아, 다 데이터가. 이번 데이터인 나랑 X2, X3, X4가 좀 유사한 놈들을 닮아야겠다. 마치 뭐처럼 방금 전 사례에서, 야, 내가 명색이 195 남성인데, 뭔가 나랑 키도 비슷하고 성별도 비슷한 친구들의 몸무게를 닮고 싶다. 라는 거죠. 그것처럼 다른 변수들이 닮은 그 데이터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결국 뭐냐면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데이터들은 2번 데이터, 지금 결집치가 내가 2번 데이터예요. 2번 데이터인 나와 얼마나 가까울까 한번 우리 이웃 사촌 간의 거리를 생각하자라는 거죠. 2번과 1번의 거리, 2번과 3번의 거리, 2번과 4번의 거리 각각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차피 X1은 결집돼 있으니까 거리 계산에 뭐 넣을 수가 없어요. 사실 결집치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유클리디안 거리를 뭐 정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얘는 결측이니까 결국 2, 3, 4에 대해서 거리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결국 400, 300, 150이라는 X2, 3, 4 값을 가지는 나랑 얼마나 많이 떨어져 계십니까? 저랑 가까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매트릭이 뭐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유클리드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클리드 거리 이미 아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겁니다.
자, 이번 학기는 템플릿이 이렇게 그 PPT 템플릿이 이렇다 보니까 왼쪽을 뭔가 필기 노트처럼 쓸 수 있어서 좀 좋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 둘 사이에 XY 좌표상에서의 거리 어떻게 구하죠? 5와 3의 차의 제곱 더하기 6과 4의 차의 제곱. 즉, X좌표 차제곱 더하기 Y좌표 차제곱을 루트 씌운 거지요. 그게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즉, 변수가 3개든 4개든 5개든 100만 개든 간에 변수끼리의 값의 차이의 제곱합을 루트 씌운 거, 제곱근 씌운 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유클리드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거 없어요. 이미 제가 풀이 과정까지 다 적어드렸고요. 2번과 1번 사이의 거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1에서 2를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1과 2 사이에 x1은 의미 없다고 했어요. x1은 지금 채우고자 하는 거고 2, 3, 4를 가지고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150과 400은 250 차죠. 250 차의 제곱은 62,500입니다. 자, 350과 300은 50 차죠. 50의 제곱 2,500이고요. 250과 150의 차는 100입니다. 100의 제곱은 만. 여러분 자도하면 얼마? 산수 게임이죠? 7만 5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루트 씌운 게 뭐다? 유클리디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루트 7만 5천. 그게 바로 2와 1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각자 알려주세요. 2번과 3번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계산할 수 있죠. 250과 400의 차이, 300과 300의 차이, 100과 150의 차이를 각각 제곱해서 합한 뒤에 루트 씌웁니다. 그러면 2와 3에 떨어진 유클리디안 거리는 루트 2만 5천이 되고요. 복잡하게 뭐 밖에다가 숫자 빼고 그러진 않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4와 2의 거리는 10만 2,500의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치 거리 계산한 다음에 XY 상에서의 더 가까운 놈, 먼 놈 판별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가장 가까운 2번 데이터, 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뭐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3번, 너야말로 내 절친이군.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제일 거리가 짧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까운 놈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먼 놈은 안타깝게도 4번이 되겠습니다. 3, 1, 4 순으로 가까운 것부터 나열했을 때 이 순서를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짓을 왜 했을까요? 우리 그만 보니까 뭐 하는 거지? 자, 거리를 진짜 그냥 거리만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가까운 데이터를 담고 싶어서 각 얼마나 가까운지를 다 체크한 거예요. 내가 여러 데이터, 우리 실제 데이터셋에는 4개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점이.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텐데, 나랑 가까운 놈을 닮고 싶어. 그럼 최소한 뭐 해야 돼요? 나랑 다른 놈들의 거리는 다 계산을 해둬야 된다는 거지. 나랑 얘는 얼마 떨어져 있어. 나랑 얘는 얼마 떨어져 있어. 나랑 쟤는 얼마 떨어져 있어.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까운 놈 하나를 취해서, 너를 닮을래. 또는 나랑 가장 가까운 톱 3를 취해서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잖아. 톱 3를 취해서 야, 니들 셋을 난 닮고 싶어. 니들 셋의 X1 값을 닮고 싶어라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여러분 이쯤 되면 이미 머신러닝이나 기타 등등 유사 과목을 들은 분들은 아, 이거구나 아실 겁니다. 이거 KNN이에요. KNN은요, K 니어리스트 네이버의 준말이고요. 우리말로는 K 최근접 이웃이라고 합니다. 약간 K 붙으니까 뭐 좀 그 한국형 뭐식 뭐 그런 게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고 숫자입니다, 숫자. K 최근접 이웃. KNN 방법을 이용한 결칙치 대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자면 일단 앞서 산정한 거리 순서에서 출발하자라는 거예요. 앞서 산정한 거리 순서 다시 한번 여기 적자면 이미 적어드렸지요. 3, 1, 4수. 자,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뭘 정한다? 제가 K는 코리아가 아니라 숫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K를 정하면 돼요. 이건 데이터 분석가가 정하는 겁니다. 자동 결정이 아니에요. 자, K를 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가장 쉬운 숫자인 1부터 해볼까요? K엔 자연수가 들어갑니다. 자, 1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를 모토로 두게 된다? 아, 많고 많은 데이터 중에 나랑 가장 가까운 넘버 원 이웃 하나, 넘버 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의 이웃을 닮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번 데이터, 1번 데이터, 4번 데이터 모두 이웃이지만 나랑 가장 똑 닮은 넘버 원 데이터는 뭐예요?
3번이지요. 아, 3번. 나 너가 너무 좋아요. 나 너랑 너무 가까이 있고 싶어. 너랑 닮고 싶어라는 거죠. 자, 그럼 3번 데이터를 닮는다라는 거는 좀 고상하게 풀면 뭐가 됩니까? 3번 데이터가 가지는 x1 값을 대신 넣어버리겠다라는 거죠. 닮는다라는 거는 복사판이 된다라는 거잖아. 250을 넣으면 어떻게 돼? 결국 그토록 기다리던 결측치를 250으로 설정하는 거. 이게 바로 KNN에서 K가 1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1이 심심하다고요? 그러면은 2로 우리가 넓힐 수가 있습니다. K가 만약에 2가 된다. K가 숫자 2인 경우에는 뭐가 된다? 가장 가까운 두 이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이웃은 뭐랑 뭐? 3번 데이터와 1번 데이터가 톱2 이웃인 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셋밖에 없는데 톱2라고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예, 아무튼 톱2 이웃이 3번과 1번이다. 아, 3번 이웃님, 1번 이웃님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저랑 가까운 분들. 뭐 기준으로? 2, 3, 4 기준으로. X2, X3, X4 기준으로 너무 가까운 분들이니까 제가 두 분을 닮고 싶어요. 자, 근데 두 분을 닮을 거면 어떻게 닮아야 되느냐? 평균으로 닮을 수 있지 않을까요? 즉, 100과 250의 평균인 175를 결측치로 대체하는 것, 결측치를 대체하는 것. 이게 바로 KNN에서 K가 2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K가 3인 경우에도 생각할 수 있는데, K가 3인 경우를 제가 왜 굳이 여기 슬라이드에 언급을 안 드렸을까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 제가 만들어드린 이 데이터 기준으로는 애초에 가능한 이웃의 수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K를 3으로 둔다라는 거는 그냥 평균 대치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자, 어쨌든 K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대치값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거 되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키 몸무게 성별 데이터셋의 사례로 잠깐 머리를 돌려보자면은 그때는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내 몸무게를 깜빡하고 안 적었네? 그러면 나랑 키 성별이 제일 비슷한 두 놈을 평균 내서 대충 내가 이 정도 몸무게 나가겠구나. 근데 다들 장신들은 몸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평균을 내면은 대충 맞겠다. 이게 바로 아주 합리적인 KNN에 기초한 결칙치 대체법이 되겠고요. 이게 왜 자꾸 합리적이라고 제가 강조드리느냐? 방금 전에 봤던 우리 평균 대치나 단순 최빈값 대치보다 훨씬 더 뭐를 고려해? 이 하변수를 고려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이 KNN에 기초한 결칙치 대체를 많이 하곤 해요. 뭐 실제로 사이키넌 등 라이브러리에서도 KNN에 기초한 결칙치 대체 구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오늘 다루진 않을 거고요. 자, 근데 뭔가 혀가 깁니다. 왜?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100과 250이 있을 때 그거를 단순히 2분의 1로 즉 산술 평균을 낸 거거든. 가중치를 안 두겠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가중치를 고려하는 KNN도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다음 슬라이드 맞죠? 자, 가중치를 고려하는 KNN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K가 1일 때는 아무 짝에도 의미가 없어 보여. 왜? K가 1이라는 거는 결국 한 이웃의 값을 그대로 베껴 쓴다라는 건데 가중평균, 산술평균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K가 2일 때부터 우리가 가중치가 의미가 생기는데 이 가중치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랑 자, 내가 여기 있어요. 별이 나요. 납니다. 자, 그리고 이웃이 어딨냐면은 네모에 있습니다. 진짜 평면상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네모,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네모가 가지는 x1 값이 뭐 150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탑2에 해당하는 네모가 가지는 x1 값이 550이라고 해봅시다.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 산술 평균을 내면은 별에 해당하는 엑소원 결측치는 350이라고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합리적이냐는 거지. 여러분, 누가 더 지대한 영향을 줄까요? 나한테. 가까운 놈, 먼 놈이 있을 때 가까운 놈이 훨씬 더 센 영향을 나한테 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 키 몸무게 사례로 돌아가면 그건 거지. 내가 195인데 몸무게를 몰라. 근데 내가 이웃을 둘을 찾았는데 둘 다 아주 가까워요. 한 놈은 194고 한 놈은 207이야. 자, 그러면 194인 놈의 체중
키가 194인 놈의 체중을 훨씬 더 많이 닮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가중치를 고려해서 평균을 내자라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루트값 복잡하고 하니까 진짜로 실제 계산은 여기서는 안 할 건데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자, 얘가 가지는 x1 값이 뭐라고 할까요? x1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얘를 x2라고 하겠습니다. 결측값이 그러니까 결측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얘는 x1, 얘는 x2인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할게요. 우리 x1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1의 1번, x1의 2번 이라고 하겠습니다. x1 값이 x11, x12인 거고 x12에 해당하는 이웃이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x1 값이 결측이라 알고 싶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 거리를 d1이라고 하겠습니다. 넘버 원 이웃은 D1만큼 떨어져 있고 넘버 투 그보다 조금 더 먼 이웃은 D2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원래는 어떤 식으로 결측치 대체값을 얻었냐면 이렇게 얻었습니다. 잘 보세요. 원래 가중치가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 산술 평균을 매겼습니다. 자, 뜬금없이 1 더하기 1을 왜 쓰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살짝만 그 분자를 올려서 쓸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쓰는 게 가중치가 없는 일반 KNN 방법이다라는 거죠. 유니폼 KNN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같은 가중치니까. 자, 근데 만약에 가중치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다른 말로 weighted KNN을 쓰게 된다. 그러면은 뭐를 하시면 되냐면 요걸 하시면 돼요. 세 개, 네 개일 때도 막힘없이 계산할 수 있겠죠? 결국 뭐다? 아, 원래의 산술 평균식에다가 몽땅 다 역수 때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D1이 좀 더 매력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X11이 100이고 X12가 500이었다. 자, 그러면 원래는 300이어야 될 게 D1이 좀 더 세게 반영된다. 그럼 한 얼마쯤 나오겠어요? 대략 300보다는 좀 더 가깝게 22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바로 가중치를 고려하는 weighted KNN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겠어요. 자, 결국 우리가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 삭제가 아닌 대체를 하는 방법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평균 대치, 뭐 최빈값 대치 등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즉 타변수까지 고려하는 이 KNN 방식까지 있다라는 걸 살펴보았어요. 영상을 잠깐만 끊고 3번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3번 테마와 4번 테마가 남았는데 남은 두 테마에서는 이 지리적 시각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주제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인데 사실 좀 평범한 시각화는 여러분이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꺾은 선 차트를 그린다든지 파이 차트를 그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접하거나 구현해 보셨을 거고 사실 파이썬이나 매프런립의 도움 없이도 다른 방식으로 뭐 OA 툴인 스프레드시트라든지 그런 걸로도 구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지리적 시각화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구현해 본 적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 뭐 구현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지리적 시각화라는 거는 결국 지리적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을 시각화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뭐 한반도 지도를 쫙 펼쳐가지고 거기 있는 치킨집이 어디 어디 있는지 플로팅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 지리 정보에 기반한 시각화가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보일 수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쉐입 파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공공 데이터 포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셋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CSV, XLSX 이런 파일들일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SHP 또는 기타 등등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파일들을 보셨을 텐데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지리 정보를 담은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들은 앞에 이름이 다 똑같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가 캡처해드린 예시입니다. 예시. 이 예시 파일에서 다 확장자는 다른데
앞을 구성하는 이름이 같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얘 전체가 그냥 한 세트, 하나의 데이터셋 묶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장자에 따라서 조금씩 담고 있는 정보의 속성이 달라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쉐입 파일과 아더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적 시각화가 우리 중심 주제잖아요. 지리적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얘들은 mandatory, 필수입니다, 필수.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요 세 가지, 쉐입 파일에 해당하는 세 가지는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얘가 빠지면 안 돌아갈 거예요. 자, 그리고 아더즈는 선택적으로 추가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셋을 여러분이 받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쉐입 파일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텐데 이 쉐입 파일을 구성하는 필수 3요소는 SHP 파일, 이거 다 확장자입니다. SHP, DBF, SHX가 되겠습니다. 각각 우리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DOCX가 워드 파일인 걸 아는 것처럼. 자, 본체는 SH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쉐입 파일이니까 쉐입, 즉 SHP가 본체겠죠. 얘는 기하학적 공간 자료, 즉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자체를 담고 있는 본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사실상 부차적인 또는 연계성을 가진 자료라는 건데 그 다음으로 볼 DBF가 뭐냐? 이 DBF는 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D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공간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독립된 데이터, 어쨌든 지금 이름은 똑같지만 확장자가 독립돼 있으니까 다른 파일인 거잖아. 다른 파일에 존재한다라는 거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둘을 이어줄 인덱스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SH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HP가 본체, DBF가 공간 속성 DB라면은 SHX는 말 그대로 색인, 공간 자료와 속성 DB를 잇는 색인 역할, 인덱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뭐겠어요? 색인이니까 인덱스의 X를 생각하시면 편하겠고요. DBF는 속성 정보를 담은 DB니까 그래서 DBF라고 이해하시면 좀 받아들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적어놓은 PRJ XML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PRJ는 투사, 프로젝션의 준말입니다. 프로젝션의 준말이기 때문에 투사, 프로젝팅 또는 좌표계 관련 정보가 되겠고요. XML은 공간 메타데이터의 한 포맷이 되겠습니다. 이 등등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거는 이 왼쪽에 있는 쉐입 파일 3요소 SHP, SHX, DBF는 반드시 있어야겠다. 위에도 지금 캡처 보시면 아시겠죠? SHP, SHX, DBF는 반드시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쉐입 파일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금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읽을 만한 적당한 응용 프로그램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파이썬에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 정보를 통솔했다면 여기서는 지오 판다스를 이용해서 지오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 쉐입 파일을 통솔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이 좋아서 SHPG 딸깍 한 번만 하면 된다. 뭐? 판다스 대신 지오 판다스로 시선을 돌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판다스를 PD로 불러온다면 지오 판다스는 보통 GPD로 불러옵니다. 이건 약간 뭐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보면 되겠죠. GPD를 이용해서 불러올 수가 있고 그리고 매프러니 파이플롯 얘는 어차피 우리가 시각화의 결과는 도식, 플롯의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파이플롯을 불러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는 열어볼 수 없었던 이 SHP 파일에 대체 무슨 공간 정보가 본체로 있다는 건가? 지금 용량도 혼자 되게 크죠? 얘에 대체 뭐가 있냐를 열기 위해서는 이 구문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콜앱에서 저희 같이 바로 한번 작성해 볼까요? 파이썬 편집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파이썬 편집기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띄웠을 텐데, 자, 일단 임포트 필요한 것들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같이 따라오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속도가 안 맞다 싶으면 일성지 등 하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G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겁니다. 즉, 불러올 건데, 우리가 마치 DF를 데이터 프레임의 약칭으로 많이 쓰는 것처럼 GDF라고 쓰는 겁니다. 지오 데이터 프레임. 지오 판다스가 제공하는 지리적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불러오면 되냐? 마치 우리가 PD에서 read CSV 했던 것처럼 GPD에서 read 파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파일을 불러오면 되냐? 파일 name.shp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블랙보드에 업로드 해드린 그 파일들 중에서 뭐를 하면 되냐? 잠시만요. 어이구, 제 런타임이 초기화가 됐는데 제가 파일을 잠깐만 한 10초 정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켜두고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다 날아간 것 같네. 자, 화면에 아마 다시 잘 보이실 겁니다. 제가 데이터셋을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어요. 일단 여러분 폴더를 열어보시면 CSV, 단순 CSV가 두 개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냥 평소에 올리시던 대로, CSV 파일 올리시던 대로 그대로 올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폴더에다가 제가 각각 여러 개의 파일을 넣어놨는데, 그거는 그 폴더에 들어가셔서 파일째, 동일한 경로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편의상 같은 경로에 이 단일 파일들이 모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LARD로 시작하는 6개의 파일, 그리고 TG로 시작하는 총 몇 개일까요? 8개의 파일을 하나의 경로에 몽땅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콜앱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아마 보이겠네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하면 되냐? 우리가 이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좀 축소를 할까요? 목차가 아니죠. 파일 이름 바꾸기를 활용하면 쉽게 복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LARD로 시작해서 202403으로 끝나는 이 파일, 그 중에서도 SHP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고 많은 파일들이 있고 제가 모든 파일들을 다 한 경로에 넣었거든요. 근데 왜 SHP만 불러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SHP를 불러오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SHP를 불러오는 데 필요한 다른 파일까지 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GPD, 주요 판다스에서 읽어올 때는 SHP를 주 대상으로, 타겟으로 딱 놓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다른 뭐 SHX, DBF 등등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LARD로 시작되는 요 전체 지리 정보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뭐가 있냐? 서울 디스트릭트, 즉 서울시 자치구들의 정보가 담겨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잠깐 코드로 돌아갈까요? 그 슬라이드의 코드로 돌아가면 뭐가 있냐? 인코딩 이꼴 CP949라는 게 함께 있어요. 이거 일단 적을게요. 자, 이 인코딩은 아마 CSV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가 CSV나 기타 등등 데이터셋을 불러올 때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국문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인코딩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경우가 있어요? 불러왔는데 괭귀 떼빼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게 인코딩이 꼬이는 경우인데, 그 인코딩 꼬이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코딩 방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CP949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EUC-KR 또는 UTF-8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어쩔 때는 이거, 어쩔 때는 저거, 방식이 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공급하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관도 다 다르고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인코딩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이게 안 되면 저거 해보면 되잖아.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인코딩 방식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디까지나 한글이 깨지지 않고 잘 불러오게 하게끔, 전체 데이터가 안 깨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CP949라는 거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그 상태에서 불러오면은 쉐이프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SHX, DBF까지도 불러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된다? 마치 데이터 프레임이 열과 행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얘도 열과 행들로 지리 정보가 쭉 나오겠다. 진짜? 들어가 볼까?
월컨이 진짜네. 우리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수명들이 있지만 SGGNM 같은 경우에는 C군구 네임의 준말 같아요. 그래서 종로구, 중구, 점점점. 서울시에는 자치구가 25개 존재하거든요. 즉 인덱스가 24까지 있겠거니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강동구까지 있고 중간에 좀 주목할 포인트가 있네요. 종로구, 중구, 용산구 다 좋은데 이게 뜬금없이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노원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사고 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센스 있게 뭘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어? 그냥 도봉구, 그냥 노원구로 언젠가는 바꿔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핵심은 요겁니다. 지오메트리. 우리가 지금 지리적 시각화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파트를 봐야 되는데 이 지오메트리에는 지리적 개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이면 선, 구역이면 구역, 다각형이면 다각형 그렇게 개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구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왜 서울 이렇게 생겼잖아. 제가 좀 황당할 정도로 뭉뚱그려 그려보자면 안강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너무했나?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울이 생겼는데 자 결국 하나의 구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해서 이 전체가 이를테면 종로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지오메트리의 특성상 이 시군구의 네임, 이 종로구라고 할 때 그 종로구의 지오메트리는 폴리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각형 형태일 거 아니야. 우리가 결국 구의 경계가 뭐 구불구불 돼 있겠지만 그 구불구불 된 걸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변이 많은 다각형 형태겠죠. 그래서 그 다각형을 정의한 게 폴리곤인 겁니다. 즉, 폴리곤 개체로 지오메트리 정보, 지리 정보가 다 저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런 점들을 다 지나는 게 종로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점들이 모여가지고 종로구인 걸 어떻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별거 안 했어요. 리드 CSV 대신 리드 엑셀 대신 리드 파일로 바꾼 거고요. PD 대신 GPD, DF 대신 GDF로 바꾼 거예요.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쉐이크 파일 불러오고 혹시나 해서 인코딩 바꾼 거. 그게 전부입니다. 결국 우리가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 만지듯이 똑같이 지오 판다스에서 지오 데이터 프레임을 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읽기, 수정, 연산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의 기능들을 대부분 공유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아주 상세하게 길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데이터 프레임에서 했던 짓인데 그럼 지오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어지간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갈까요? 결국 우리가 지오메트리 이 숫자를 그냥 멀뚱멀뚱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숫자를 가지고 뭔가 재밌는 놀이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볼 수 있을까요? 구의 면적을 한번 구해보고 싶죠. 그래서 구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적어도 면적을 구하는데 하등 쓸모없는 열들은 보입니다. 이거? 이 열들의 값들은 우리가 구의 면적 자체를 구하는 데 쓸모가 있을까요? 없죠. 결국 뭐 가지고 우리가 구의 면적을 구해야 되냐? 지오메트리 정보. 아, 다각형의 꼭지점 정보들을 여기 다 넣어놨으니까 이거 점점으로 생략된 거라 안 보일 뿐입니다. 다각형을 구성하는 꼭지점들 정보가 여기 몽땅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보 가지고 내가 뭐를 계산할 수 있다? 에어리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석을 지우고요. 이번에는 뭐를 해볼 거냐면 저희 함께 GDF에서 많고 많은 정보 중 지오메트리얼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데이터 프레임과 또 똑같은 문법이다. 무슨 문법? 특정 열만 불러오는, 특정 열만을 시리즈 형태로 불러오는 문법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가져오면 지오 시리즈가 돼요. 그냥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오면 시리즈인 것처럼 지오 데이터 프레임의 특정 열을 가져오면 지오 시리즈가 된다. 이 지오 시리즈에 대해서 뭐를 때릴 수 있다? 야, 네 다각형들이지? 야, 그럼 각각, 다각형 각각 넓이 좀 계산해봐. 결과 볼까요? 나오네. 시리즈니까 인덱스와 함께 어떤 값, 하나의 단변량 값이 나오는데 2 플러스 07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0번. 우리 0번 어디였죠? GDF 한 번만 더 열까? 0번. 종로구였죠. 항상 종로구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종로구에 해당하는 에어리어, 즉 종로구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 종로구의 면적은 면적이죠. 2.39
9098인가요? 여기에다가 10의 7승을 때리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겠죠. 2.3990980 이렇게 우리가 면적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면적 단위가 뭘까요? 이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좌표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애초에 좌표계 자체가 이렇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제곱미터로 정상적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종로구의 면적은 23990980 제곱미터가 되는 건데 자, 1제곱킬로미터가 몇 제곱미터죠? 우리가 1킬로미터가 1000미터니까 얘의 제곱인 즉 100만 제곱미터가 1제곱킬로미터죠. 자, 그 말인 즉슨 100만만큼 소수점을 당겨버리면 즉 23.990989 23.990980 제곱킬로미터가 곧 종로구의 면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네이버를 활용해서 종로구 면적이 얼마인지 찾아볼까요? 자, 그냥 구글에 있는 걸 찾았습니다. 종로구 면적이 23.9 정도다. 아하, 값과 실제로 부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에어리어를 이용하면은 뭐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지오메트리에서 폴리곤 또는 멀티 폴리곤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강서구 같은 사례는 멀티 폴리곤으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폴리곤 안에 폴리곤이 또 있냐 없냐 등등 사소한 차이인데 그냥 편의상 우리는 지금 편의상 바라보는 거니까 멀티 폴리곤 폴리곤을 그냥 같게 취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폴리곤 또는 멀티 폴리곤의 다각형의 면적을 반환한다. 그게 바로 에어리어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리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종로구의 면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퀴즈 바로 풀어볼까요? 25개 자치구가 각각 큰 곳, 작은 곳이 있을 텐데 가장 면적이 넓은 구는 어디일까요? 이걸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볼 수도 있어요. 25개를 다 눈으로 봐서 여기가 맥시멈이구나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 했지요? 판다스에서 했던 모든 것들 지오 판다스에서 일단 돌려보라라고 했어요. 어지간한 건 다 되니까. 그 말인즉슨 뭐가 될 것 같아? 소트 밸류주 될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소트 밸류주의 경우에는 어센딩 값을 줘서 얘가 true인 경우 어센딩 오름차순이 되고 false인 경우 내림차순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림차순으로 한번 때려볼까요? 우리 마치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를 소팅하듯이 이렇게 한번 소팅해보자라는 거죠. 결과는 21번 내림차순 역시 어센딩 false니까 내림차순이 맞고요. 내림차순 정렬 결과 21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자치구가 제일 크대. 어디예요? 서초구네. 우리 실제로 서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서울 톨게이트 지나다 보면 얼마나 큰지 대충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서초구가 실제로 제일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작은 곳은 중구입니다, 참고로. 자, 이런 식으로 팝 퀴즈를 풀었습니다. 이 무궁무진한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오메트리 정보, 특히 다각형으로 된 지오메트리 정보를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받아들 텐데, 그거 가지고 에어리어도 하고, 랭스도 하고, 뭐 다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뒤의 경우에는 그냥 예시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설명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랭스의 경우에는 다각형에 둘레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닫힌 다각형의 경우에는 이 변들의 길이의 합인 둘레라는 게 있을 텐데, 그 둘레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둘레랑 판박이 꼬린 속성이 뭐냐면은 바운더리예요. 랭스가 둘레 길이 자체를 반환한다면 이 바운더리의 경우에는 외부 경계 자체를 반환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지요? 이 지오메트리 열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설명드리면서 폴리곤뿐만이 아니라 뭐 라인 같은 객체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표격이 바로 이 라인 스트링입니다. 선들이 모여 있는 게 라인 스트링인데 이 라인 스트링 개체 형태로 외부 경계 그 자체 이 경계 바운더리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게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바운즈도 있어요. 이 바운즈의 경우에는 어떤 값들을 반환하는 건데 그 행의 다각형이 가지는 XY 좌표의 최대 최소를 반환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로구의 Y 최대값이 뭐 예를 들어 19만이야. Y 최소값이 18만 4천이야. 그럼
19만, 18만 4천. 이것들을 반환한다. 즉, 4개 값을 반환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운츠가 되겠고요. 자, 실제로 굉장히 다각형이 복잡하게 생겨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생겨 있는 상황에서 바운즈는 뭐를 반환하냐면 네 가지를 반환한다. 즉, 얘의 y값. 그냥 편의상 세로 y 가로 x 생각하겠습니다. 얘의 y값, 얘의 y값. 즉, y의 최대 최소. 그리고 이 친구의 x값, 저 친구의 x값. 즉, x의 최대 최소를 반환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운즈가 되겠습니다. 역시 바운더리랑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센트로이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각형을 정의했다면 그 다각형의 무게중심을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무게중심을 반환하는, 역시 또 유용하게 쓸 구석이 있겠죠. 그 구의 중심과도 같은 거니까. 무게중심을 반환하게 되겠고, 이즈벨리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각각의 개체별로 약속이 있어요. 뭐 다각형은 반드시 닫혀 있어야 되고 그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맞게끔 데이터가 잘 정립되어 있는지, 정의되어 있는지 true 혹은 false, 구를 반환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슬쩍슬쩍만 보고 넘어갈까요? 자, 에어리어 대신 지오메트리, 즉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뭐 기본떨이 한번 때려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라인 스트링 개체 25개가 새로 탄생하는 겁니다. 폴리곤에서 경계만 쑥 따와서 라인 스트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새 열로 삼아서 또 다른 지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겠고. 그건 여러분의 몫이 되겠고,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할 수가 있겠고, 바운즈,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 바운즈의 경우에는 민 x, 민 y, 맥스 x, 맥스 y 이렇게 x, y의 최대 최소 값을 각각 즉 종로구의 x 좌표 최소치는 19만 5천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센트로이드도 가능하다. 센트로이드는 뭘 반환하겠어요? 각 구의 중심. 중심점은 하나, 무게중심은 한 점이니까 포인트겠죠. 역시 포인트 개체로 중심이 한 이쯤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즈밸리드. 자, 과연 25개 자치구 중에 잘못 정의된 게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23번,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가 모종의 이유로 잘못 정의됐지만 계산 자체는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그림 같은 거 예쁘지 않나요? 안 예쁘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25개 자치구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왜? 우리 각각의 자치구가 어떤 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다각형 형태, 폴리곤의 형태로 완벽히 알고 있거든. 그러면 그 폴리곤들을 바로 시각화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저랑 같이 코딩해 볼게요. 자, GDF 이미 불러왔습니다. 그럼 GDF 이꼴 어떻게 한다? GDF read GPD read 파일인데 우리 이미 read 했죠? 그러니까 첫 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플러스를 할게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서 바로 플로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오 데이터 프레임도 기본 플롯, 제공하는 기본 플롯은 그냥 바로 점 플롯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 일단 도화지 사이즈부터 결정하자. 여러분 그 실행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20, 40이 좋더라고요. 20, 40으로 할게요. 이게 또 가로가 좀 더 그 20, 40으로 했을 때 실제로 나오면은 이 크기가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20, 40으로 한 거고요.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로 채색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엣지 컬러 그냥 한 줄에 적겠습니다. 잠시만요. 라이트 그레이 엣지 컬러는 블랙으로 하게 된다면 엣지, 즉 모서리, 각 구의 바운더리, 즉 경계가 까망으로 칠해지겠구나. 그 까망으로 칠해지는 두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LT 쇼를 하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그냥 맵 플롯립에서 바로 플롯 때리는 것처럼 플롯이 구성된다. 자, 제가 지금 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열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GDF에는 굉장히 많은 열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열어보면 뭐 시군구 네임, 지오메트리, 뭐 SGG, OID 등등이 있는데 이 플롯 자체가 지오메트리 값을 기반으로 해서 알아서 그려준다라는 겁니다. 결과 볼까요?
배터리가 조금 모자라네. 자, 요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사이즈 적당히 설정하고 그냥 컬러, 엣지 컬러 이런 채색 정도만 잘 설정해서 바로 PLT. 결국 지오 데이터 프레임 자체에다가 풀로 명령어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 결과가 이렇게 예쁘장하게 나온다. 아, 종로부터 강동까지 완벽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X좌표, Y좌표의 스케일까지 나타나요. X좌표는 대략 서울 기준으로 한 18만에서 22만 사이. 서울 기준으로 역시 모든 구의 Y좌표는 53만에서 57만 사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종로가 여기입니다. 제가 지금 직접 그리자면. 네, 여기가 종로거든요. 근데 우리 종로 그러면은 Y 값의 최대치가 대략 어느 정도인 겁니까? 띠띠띠띠. 56만이 조금 안 되는 거고, Y 값의 최소치는 얼마입니까? 55만 2천 정도 되는 거죠. 즉, 55만 2천에서 55만 9천 정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방금 전에 뭐 했어? 바운즈 기억나십니까? 종로구의 바운즈, Y의 바운드는 55만 2천에서 55만 9천.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지요. 아, XY 바운즈를 이렇게 시각화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리곤이나 멀티폴리곤 객체로 저장된 지오메트리열의 25개 정보를 활용해서 시각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우린 꼴랑 뭐 한 거다? PLOT만 때렸는데. 속성만 잘 정해서 PLOT를 때렸는데 이런 결과를 잘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영상을 잠깐만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까지 서울시내 25개 다치구 지오메트리 정보를 활용해서 시각화를 수행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예쁘게 마치 교과서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바운더리가 2의 두께로 잘 표시되고 라이트 그레이 색깔로 각 자치구가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사실 중 하나가 뭐였냐면 지오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이랑 똑같이 다루면 된다라는 걸 강조드렸습니다. 자, 근데 한편 제가 올려드린 것 중에 dust.csv가 있어요. 요거 열어드리자면 이런 식이거든요. 시군구 네임. 제가 요거 편의상 원래는 sggnm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 좀 편하시라고 그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열을 sggnm. 딱 보면 뭐예요? 우리 원본 GDF에서 열이랑 이름이 똑같죠. SGGNM. 자,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구별로 뭐 그 이산화질소 농도라든지 오존 농도라든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등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단위까지 있죠. 자, 근데 데이터 프레임이랑 똑같다라는 건 데이터 프레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오 데이터 프레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잘 생각해봐. 그 필기를 좀 할까요? 그 지오 데이터 프레임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정보가 많은데 일단 시군구 NM, SGG라고 하겠습니다. 자, 시군구 NM에 뭐 종로구, 중구, 중랑구 등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오메트리. 에 다각형이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아, 이렇게 생긴 게 종로구야라고 지리적 정보가 정량적으로 나타나 있다. 개체 형태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한편 얘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죠. CSV를 불러오면 데이터 프레임일 거 아니야. 얘 지금 지오메트리 정보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냥 DF라고 얘를 정의했을 때 얘는 또 공교롭게도 뭐가 일치하냐면 SGGNM 시군구가 일치합니다. 25개 다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쫙 구별로 예쁘게 25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어떤 발칙한 생각을 할 수 있냐? 일단 이 둘을 머지를 해. 여러분, 머지가 뭔지 아시죠? 두 데이터 테이블이 있을 때 같은 키 값을 가지는 놈들끼리 합치자라는 거죠. 즉, 뭐다? GDF를 기준으로 머지를 했을 때 열 하나 추가하자라는 겁니다. 어떤 열? DF에서 가져온 미세먼지 열. 를 추가해서 종로구 17, 중구 17, 용산구 35, 점점점을 추가하는 거, 머지를 이용해서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머지가 데이터 프레임의 기능인데, 지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왜 안 되겠어? 그럼 머지를 한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다? 똑같이 플롯을 하는데, 컬러풀하게 플롯, 줄여서 C맵을 하자라는 겁니다. 컬러맵 줄인 이 C맵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자치구를 색칠한다? 똑같은 색으로 색칠하지 말고 미세먼지가 나쁜 곳, 즉 농도가 센 곳이죠. 농도가 센 곳은 시뻘겋게.
농도가 옅은 곳은 부드럽게 칠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지리적 시각화할 때 거의 백미 중에 백미잖아.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어떤 별량이 더 농도가 짙으면 세게 색칠, 옅으면 약하게 색칠 하는 거. 우리 컬러맵 많이 쓰잖아. 그걸 데이터 프레임 논법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뭐? 머지에서 미세먼지 농도열을 GDF에 추가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플로팅을 C맵 기준으로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부터 볼까요? 자, 차근차근 볼게요. 1단계 코드가 왼쪽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저희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파일, 여기에 더스트, 서브웨이 등등이 다 있으셔야 됩니다. 자,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GDF를 잘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썽꾸러기, 금쪽이 값이 있다고 했어요. 뭐?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노원구가 뭐야? 서울시는 거 누가 몰라? 도봉구, 노원구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더스트 CSV를 여시면 그냥 도봉구, 그냥 노원구로 돼 있어요. 잘 합치려면 키 값이 맞아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바꾼다. 이 값을 하나 집어내서 바꾸는 거, 모디파이 하는 거는 뭐 ILOC로도 할 수 있고 ILOC로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문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쉬운 ILOC로 할게요. 자, 잘 보시면 도봉구는 9번 행에 있고요. 열로는 1번 열에 있습니다. 인덱스는 열 취급 안 하는 거 아시죠? 자, 9번 행 1번 열에 있는 이 서울시 노원구 값을 끄집어내서 뭘로 바꾼다? 도봉구죠, 도봉구. 9행 1열에 있는 도봉구 값을 그냥 도봉, 서울시 도봉구가 아니라 도봉구로 바꾼다. 마찬가지입니다. ILOC. 그 다음 행에 있는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를 그냥 노원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해결 끝. 바로 머지 때리면 되겠지요. 자, 근데 머지 때리기 전에 우리 dust.csv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는 안 불러왔어. 어떻게? 불러오면 되겠다. 혹시 판다스를 임포트 안 하신 분들은 임포트 판다스 꼭 해주셔야 됩니다. pd.read csv. 저는 앞선 코드에서 이미 임포트를 해서 생략을 할게요. 자, dust.csv 오랜만에 read CSV 하네. 우리 계속 GDF만 하다가 read CSV로 dust.csv를 불러오는데 얘도 인코딩 말썽쟁입니다. CP94고 설정해 줄게요. 자, 그 상태에서 GDF를 머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머지는 그냥 문법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우리 오늘 뭐 머지, 데이터 프레임 문법 이것만 배우는 시간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GDF의 머지. 즉 GDF를 기준으로 DF를 왼쪽 방향 머지 시키겠다. 레프트 조인 시키겠다라는 건데 뭐를 키값으로? 시군구를 키값으로. 제가 이럴까 봐 10명도 바꿔놨잖아요. DF를 레프트 조인 하겠다. 뭘 기준으로? 시군구의 이름을 기준으로 레프트 조인 하겠다. 자, 그러면 GDF 한번 보기라도 할까? GD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볼까요? 자, 그놈 참 용할세. 지오메트리 옆에 뭐가 많이 들어갑니다. 측정 날짜, 뭐, 행정 코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몽땅 다 뭐지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스텝 끝났어요. 2스텝. 뭐를 가지고? 미세먼지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컬러맵 그려보자. 이건 더 단순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한 줄이에요, 한 줄. 자, 한 줄 적어 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별도의 셀에다가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이미 머지를 때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로팅하고 실행하면 머지를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류가 날 거고. 자, 플롯은 세 줄에다가, 세 셀에다가 하겠습니다. GDF 잘 머지 됐으니 이제 바로 플로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 사이즈는 그냥 편의상 똑같이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컬럼 이꼴인데 컬럼 이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그냥 복붙 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복사? 붙여넣기.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컬러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맵에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맵플런립의 더큐멘테이션, 이 C맵은 맵플런립에서부터 기인한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맵플런립 더큐멘테이션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 스펙트럼, 팔레트라고 할까요? 팔레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ORRD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뻘겋게 예쁘게 잘 그려지는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ORRD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끝입니다. 결국 우리 오늘 뭐 플롯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 구 경계도 색칠하고 구를 이렇게 컬러풀하게 그려보고. 근데 결국 다 뭐다? 그냥 단순 플롯이에요. GDF.점 플롯을 하면 되는데 옵션만 잘 결정해주면 된다. 여기서 뭐? C맵을 잘 팔레트 세팅해주면 된다. 결과 볼까요? 그놈 참 용할세. 이렇게 색깔별로
우리 알잖아요. 종로는 미세먼지가 옅게 나왔는데 실제로도 색깔이 이렇게 옅게 나오는 걸 관측할 수가 있겠고 좀 센데 밑에 지방이 미세먼지가 좀 세게 관측됐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각화 방법 이렇게 컬러 맵까지 살펴봤으면 여러분 뭔가 좀 그 챌린지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할 주제들이 조금씩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리 정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컬러맵도 그려보고 뭐도 해보고 에리어도 계산해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주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3테마의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것도 참 많이 해. 지도를 그려놓고 플롯을 하나 더 하는 거지. 근데 뭐를 하냐? 점 플롯을 찍어가지고 모든 분포를 시각화하는 거야. 자, 보시면 TG 어쩌고저쩌고 하는 파일들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일단 탑재하시고요. 자, 이건 뭐냐면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디 있는지를 쉐입 파일 형태로 저장해 놓은 겁니다. 역시 CSV가 아니라 쉐입 파일이에요. 우리 서울시 그렸던 때처럼. 자, 이 쉐입 파일 가지고 플롯을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밑에와 같은 결과를 얻을 건데, 플롯 하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플롯 두 개입니다. 왜? 맨 처음에는 뭘 그린 거야? 맨 처음에는 그냥 서울시를, 어이구, 잠시만요. 맨 처음에는 밑바닥에는 그냥 서울시를 그린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점요법이라고 할까요? 이 닷플롯을 얹혀서 그린 거지. 그러니까 사실 두 플롯을 오버레이 겹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플롯을 할 때 하나 정도만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다른 과목이나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 문법을 접한 분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엑시스 축을 고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플롯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축을 고정해요. 왜? 그 상태에서 오버레이 덧대는 거니까 동일한 축을 고정시키고 거기 위에 한 번 더 그린다라는 차원에서 축을 정의하고 그 축을 그대로 가져가서 두 번째 플롯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플롯을 그릴 때, 즉 서울시를 그릴 때 그 플롯의 축을 X1으로 저장하고 그 X1을 불러와서 두 번째 플롯을 그릴 때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점들로 지오메트리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플롯에다가 뭐 옵션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하면 돼요. 우리 방금 전에는 다각형이다 보니까 안에색 뭐 할래, 바깥색 뭐 할래 이런 거 정했잖아. 할 필요가 없어. 점은 그냥 점대로 찍으면 됩니다. 자, 그대로 한번 따라 쳐볼까요? 자, 일단 GDF 차일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디 있다? TG로 시작되는 8개의 파일들에 분산돼 있다, 정보가. 자, 그럼 불러와야 되죠? 8개를 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8개를 탑재한 상태에서 SHP만 리드 파일 한다. 이제 익숙하죠? TG 언더바 ACDT 19.shp만 불러오면 shxdbf 등은 지가 알아서 불러온다. 명심하세요. 그 상태에서 인코딩 이번에는 그 CP949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됩니다. 얘는 UTF로 해야 돼요. 방법의 차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 상태에서 뭐 잘 불러졌나 보기라도 하죠. 이렇게 1670, 1675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쫙쫙 나온다. 지오메트리가 어떤 형태다? 이번엔 포인트 형태다라는 거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뭐 한다? 플롯을 그리는데 다 똑같거든요. 그냥 그대로 가져오셔도 돼. 우리 서울시 플롯 그리고 그 위에 점들을 덧대기로 했잖아. 그러면 우리 서울시 그리던 그 시절, 몇 시간 안 지났습니다. 예,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대로 복사하고 가져오면 돼. 자,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엑시스를 정의하자고요. 그래야 나중에 갖다 똑같은 축으로 덧대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는 GDF 차일드에 대한 플롯. 얘는 지오메트리. 항상 우리가 플롯을 불러오는 순간 지오메트리의 기초에서 그린다. 여러분 이제 알죠? 근데 다각형이었던 GDF와는 다르게 얘는 포인트 기반 지오메트리잖아. 그래서 플롯을 명령하면 얘가 자동으로 뭘 그린다? 포인트를 띡띡띡띡띡띡띡 점묘해서 그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설정해도 되는데 하나만큼은 해야 돼요. 뭐? AX1에다가 덧대겠다라는 의미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쇼를 하라. 결과 볼까요?
아유, 뭐, 진짜 뭔가 대회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각화 대회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베이스, 플롯에다가 동일한 축으로 점들이 찍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는 건 그렇다 쳐요. 아, 뭐 두 가지 잘 그렸네. 이게 3테마의 끝이긴 한데요. 우리 이렇게 축을 고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잘 보면 제가 GDF 차일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